네, 여당의 차기 지도부를 결정하는 민주당 전당대회, 대의원 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마지막 토론회에서 백신, 부동산 정책 이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민주당 얘기입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가 온라인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5월 1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어제 마지막 TV 토론도 있었는데 치열한 부분이 꽤 많아요. 개파 문제도 있고 부동산 정책에서 좀 다르고 코로나19 대응하는 백신에 대해서도 다르고 어제는 또 그 문제까지 나왔더라고요. 후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선출한 거 맞느냐까지 나왔는데 새 후보 중에 지금 필요한 인재는 어떤 인재인 것 같아요? 글쎄요, 서로 간에 다 내가 당대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내가 앞서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판세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당대회 흥행은 실패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 참패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고 또 내년 대선까지 이어져야 할 당 지도부 체제를 구성하는 과정인데 국민들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민주당이 국민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뭔가의 정책적 대안이나 아니면 지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전당대회에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당대회가 모든 국민한테 관심을 모으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당원들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뭔가 호소할 수 있는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민주당이 이번엔 뭔가 좀 달라질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좀 실패한 거 아닌가 싶고요. 구도상으로 보자면 홍영표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가 조금 경쟁하고 있는 그런 것 같다. 네. 송영길 후보가 아무래도 세 번째 도전이기도 하니까요. 그동안에 열심히 좀 바닥을 닦을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요. 홍영표 후보는 좀 친문 색채가 강하다. 권리당원 쪽에 지지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최고위원들하고 또 연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표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대표는 원내대표는 30일에 결정이 됐는데 당대표는 5월이나 6월까지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당대표 후보군들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네. 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낙연, 김부겸 이런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을 끌었어요. 일단 후보의 무게감이 지금하고 지난번하고 달라요. 예.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해찬 대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대표를 보면 이해찬, 이낙연 이 두 분에 비해서 지금 나오신 세 분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는 당연히 떨어진다. 그런데 또 메시지가 이렇게 국민들께 딱 어필하는 그런 메시지는 좀 부족해 보이고 세 분의 후보의 이 난타전이 계속 좀 치열해지는 상황. 예. 물론 경선을 하다 보면 서로 공방에 오가게 마련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4.7 보궐선거 민주당이 참패한 이후에 당대표 세 분 나와서 어떤 국민들께 뭔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인물의 이 무게감도 떨어지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네. 과연 어떤 분이 대표가 되더라도 과연 이 대선에 험난한 고비들이 있는데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국민의힘 소속 입장에서 민주당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사실 4.7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국민의힘도 좀 헝클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노출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이 4.7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예. 새롭게 좀 더 정비하고 쇄신하고 변화하고 또 외연도 확장하는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우 4월 30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대행 역할을 하면서 네. 전당대회 가닥을 어떻게 잡을지 또 그 가운데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큰 과제입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향후 좀 어떤 문제에 집중을 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야당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당은. 그러니까 여당이 오락가락하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뭐 선거 참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부동산 정책을 손본다고 하면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가져나갈지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식. 그럼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에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보유세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 이건 뭐 전 세계 추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너무 뒤처져 있기도 하거든요. OECD의 절반도 안 된다. 미국의 6분의 1, 7분의 1 수준의 보유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좀 있었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앞다퉈서 자기 지역구가 아무래도 아파트 많고 보유세 부담이 좀 높은 지역구 같으면 뭐 완화하는 쪽으로 막 발의 안 내고 그렇지 않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목소리 내고 지도부가 지금 정리를 제대로 못 해주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어제 부동산 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좀 가닥은 조금씩 잡혀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연말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일단 두고 일반적인 보유세 얘기 예를 들면 그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을 어떻게 좀 줄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서민주택으로 분류해서. 근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문제, 이런 세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좀 6월 전에 5월 말까지는 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보유세, 재산세가 이미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좀 살피고 그 안에서 진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찾아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부재한 상황이고요. 청년 무주택자를 우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사실 좀 그림이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예. 오늘 사실 저도 좀 관심이 조금 좀 적었었는데 한 신문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LH 사태 이후에 투기 근절 방안들, 대책들 엄청나게 많이 쏟아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이 충돌 방지법도 정무위 겨우 지금 통과하는 수준이고요. 부동산 근절 대책 관련 법안 18개 중에서 지금 기껏 19개 법안 중에서 기껏 발의된 법안이 8개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여당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에 관한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계속 뭐 우리 얘기하고 있지만 지도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논의들을 잘 좀 정리해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 일단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자문 같은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고 단일화된 메시지를 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혼선을 주지 않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최인호 대변인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의 발언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수석 대변인은 이제 그만둘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기강을 바로잡아줘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전당대회가 5월 2일이기 때문에 며칠 남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당이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벌써 대권 주자로 뭔가 당이 힘이 이렇게 쏠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기강 잡는다고 또 따라가는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 무엇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실패하면 진짜 대선까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하는 작업이 제일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고심이 깊을 텐데 이종배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 사실은 부동산 문제는 이 어떤 정파성보다는 초당파적으로 협력을 해서 정말 현 정부의 정책 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진단한 다음에 이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그 고통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이 소위 말해서 공통 분모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런 맥락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당연히 이혼 정부가 또 현장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고 정책 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까지 같이 하는 그런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지금 민주당이 이미 우리 김성환 평론가 지적했지만 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좀 중구난방이에요. 뭐 원내대표 말씀 다르고 수석 대변인 이야기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민주당이 왜 저렇게 혼란스럽느냐? 본인들이 집행했던 정책들, 법을 만들고 정부가 집행했던 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면 그거에 소위 말해서 임시 처방하듯이 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기는 건데 한번 문재인 정부에서 쭉 취해왔던 이 부동산 정책, 소위 25전 25패라는 말로 대변이 되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와줘야 되겠다. 그걸 차분히 한 다음에 종합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야당은 사실은 많은 우려들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편으로는 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적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국민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야당이 대변하는 역할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묵살을 하고 예컨대 이제 와서 대출 규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출 규제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했어요. 네. 그때 야당이 그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국민들이 너무 무주택자들, 우리 젊은이들이 고통을 느끼니까 그거 먼저 풀겠다. 그리고 보유세 문제는 좀 뒤로 밀어넣겠다. 이렇게 하는데 소위 종합 세트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 이런 것들을 해야 그래도 국민이 좀 안심할 수 있고 그 대책을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TF를 구성한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홍남기 총리 대행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상자산이라고 정부는 부르겠다. 이게 그럼 제도권으로 잘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금 TF 구성한 것처럼 제도권에 정착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예. 이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어떤 방식으로 건드린다 하더라도 투자자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이 정말 자산이라고 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일종의 이제 투기 광풍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맥없이 끌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정부가 손을 댈 때마다 사실 투자자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뭐 특히 이제 2030 세대의 반발이 쏟아질 거예요.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2030 세대가 민주당에 좀 등을 돌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상화폐 시장을 건드리게 되면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아마 그 걱정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실 건드리는 게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의 뭔가 대책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지 찔끔찔끔 내세워가지고 뭔가 대책을 다 만든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가상화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지금 가상화폐 화폐 역할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만든 거는 대부분 코인이라고 봐야 돼요. 화폐하고 코인하고는 좀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블록체인 생태계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럼 지금 국내에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기업도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코인을 어떻게 발행하고 그게 이른바 이제 상장을 하거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때 어떻게 검증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거래소는 얼마나 지금 튼튼한지 지금 특정금융정보법인가요? 그것에 따라서 거래소가 9월에 이제 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도 상당수 거래소가 퇴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9월 전에
다른 대책들도 같이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지 그거 하나만 기대면 아마 그때에도 또 투자자 피해 또 나오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과세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얘기가 뭡니까? 나 몇십억 벌었다, 몇백억 벌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 눈앞에서 자본주의 사회인데 과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눈앞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돈을 다 가져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냥 반발이 나왔다고 해서 정부가 모르겠다 그러고 대충 뭉개고 넘어가면 3년 전 사태가 지금 발생하는 것처럼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좀 책임성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TF를 구성한다고 얘기가 있던데 그럼 내부의 의견은 조율이 됐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조율된 의견,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TF를 구성한다는 건 지금 이 2030 세대가 특히 많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많은 허점이 있는 상황, 아예 제도가 없는 상황을 이제 개선을 좀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TF를 구성하는 거로 알고 있고 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무책임한 측면이 강하다. 왜냐하면 이걸 방치를 해왔잖아요. 2018년 1월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야기 기억하시는 아마 우리 젊은 분들 많을 거예요. 네네. 가상화폐에 투자한 분들.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 없이 내버려 둬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은성수 금융감독원장 그 이야기로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걸 내년 대선에 이 유불리를 따지면서 지금 급하게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선거를 염두에 두지 말고 이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이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제도를 지금 가능한 한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미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도가 정착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 나라의 제도를 좀 면밀히 연구해서 예. 일단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 이제 가상화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화폐 역할하는 가상화폐는 저는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마스터카드도 비트코인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잡코인과 또 이 예. 금처럼 역할하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좀 구분을 해가지고 과연 제도화를 어떻게 할 건지 양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 예. 과정에서 여야 간의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정부가 그동안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 이런 반성에서 시작을 해서 가상화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 건지.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혼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순차적으로라도 조치 취할 건 좀 취해 가면서 예. 이 제도화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내용, 출국 3개월 만에 귀국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향후 대선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뭐 지난번 이제 민주연구원장으로 지난 총선의 승리에 기여했기 때문에 예. 대선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까지는 아직 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좀 기여하지 않을까 당내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계속 근데 당내에서 전략가로서 기획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기여했다고 해서 계속 또 반복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네. 당내 뭐 권력 투쟁에서 밀렸다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그래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고 또 대선 캠프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대선 캠프에서 양정철 전 원장을 과연 필요로 하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결합돼서 맞물려야지 가능한 일이라서 예. 뭐 예측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사인이잖아요. 네. 근데 사인인데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아도 되는가, 조명을 받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관심을 갈 정도 갖는 거는
너무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예.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대선 때 어떤 타이틀을 또 주어지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4인이 나왔는데 초선 첫나라님 초선과 토론회 하면서 90도 폴더 인사하고 이번에 또 재선들과 네. 그 토론을 했어요. 네, 근데 재선들과 토론회에서는 호남 인재를 기용해야 된다, 중용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호남의 표심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누구나 다 호남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예. 국민의힘이 호남에 다가가는 게 소홀했다는 또 방증이기도 해요. 네. 전 새누리당 의원 할 때부터 계속 호남에 다가가야 한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당의 중심이 영남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호남에 가서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눈물까지 이 글썽거리시는 모습. 그다음에 예. 물러나기 전에 또 한 번 가셔서 그래서 호남에 계신 분들이 저도 호남 출신이라 좀 잘 아는데 이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문을 좀 열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약간씩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이 원내대표가 되든 또 이제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이 되겠지만 계속 그동안의 호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거 우리들이 반성을 하고 정말 호남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 뭐 호남 외에도 다른 지역 열심히 다니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당원도 호남이 적고 또 호남에 가는 빈도나 이런 것도 적었기 때문에 열심히 다가가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아마 그런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런 말씀들이 계속 나온 건 그동안에 부족했던 걸 반성하는 거고 예.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일종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호남에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최근에 김 전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의 회동이 주목이 되고 네. 있더라고요. 또 네. 원희룡 지사가 김 전 위원장의 심경을 좀 전달을 했던데 네,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당을 떠나신 다음에 좀 사실은 좀 거친 표현도 쓰시면서 네.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당내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말꼬리 잡기식으로 해서 또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예. 저는 그런 모습은 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근데 일종의 좀 거친 표현이지만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좀 바꿔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 하신 말씀이 또 뭐 우리가 금과 옥저처럼 다 또 따라야 할 이유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집단 지성을 좀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건가 이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당의 외연 확장 그리고 당의 이념 지형을 좀 중도 지형적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런 면에서 꼭 필요한 상황이고 또 지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들께 약속한 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통합 문제는 우리가 잘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예. 다만 김정인 위원장의 여러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꾸 뭐랄까 좀 단세포적으로 맞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알겠습니다. 않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3개월 뒤에 허망할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전 위원장 말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하면 이렇게 딸려갔다, 저 말하면 저렇게 끌려갔다 이렇게 그러게요. 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탐색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본인 스스로가 뭐 별의 순간을 잡았다 이렇게 또 얘기했기 때문에 기대가 아직은 없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계속 제3지대나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 또 다른 야권의 대선 주자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야권의 대권 주자를 찾는 탐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김 전 위원장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요, 요즘에. 제가 볼 땐.
왜냐하면 과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있었을 때 떠날 때 그냥 아주 미련 없이 단칼에 그냥 끊고 갔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미련을 남기면서 지금 돌아다녀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대선까지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김 전 위원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또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